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토크쇼 주제와 관련해서 질문지를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잘 또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제가 우리 의원님께 여기 계시는 광산 국민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네요. 성명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괜찮습니까? 네. 송정 일동에 사시는 유기용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최근 안철수 대표가 돌아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돌아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오승영 교수님과 우리 의원님께서 한번, 우리 오 교수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실까요? 이거 저쪽에서 오신 질문이라? 네. 네. 질문하러 왔다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대화를 나눠보질 않아서 잘은 모르겠고요. 두 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초심을 잃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인터뷰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 자한당과 요새 통합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뭐 바른미래당 당원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신당 창당 얘기들도 들립니다만 현실적으로 바른미래당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 이번 총선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뭐 여러 가지 개인차들은 있겠지만 김동철 의원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중도 성지대 통합정당 건설이라는 큰 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김동철 의원께서 주도하시는 그런 통합의 흐름에 기꺼이 동참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네. 제가 실은 안철수 대표한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한다고 할 때 끝까지 반대했거든요. 반대하면서 하려면은 연대까지만 해라. 통합은 안 된다.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을 왜 하려고 하느냐. 제가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소에 국민보다 반 발자국만 앞서가야지 저 먼저 앞서가면 안 된다. 그래서 국민이 반대하는 통합을 하지 말고 한다면 연대까지만 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이번에 편지를 보내서 그 통합이 잘못됐다, 사죄한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그래 크게 반성하고 있구나, 이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요. 그 다음 한국당과는 함께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 평가를 합니다. 다만 아직 저도 안철수 대표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은 제3정당 다당제의 시대를 열어야 되고, 그래서 민주당도 아닌 한국당도 아닌 어떤 그런 제3정당을 결성해서 통합하는데 뜻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방금 이제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영어에 보면 표현이 있는데, 흔히 여러분들하고 저희는 우리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나 중심적이 아니고 우리 중심적인 정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영어로 표현을 하는 걸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나를 영어로 I라고 하지 않습니까? I 뒤에 LESS가 붙으면 일리스가 됩니다. 이렇게 병이라는 뜻이 돼버리고, 우리 뒤에 이 LESS가 붙으면 웰리스가 됩니다. 행복이 되고 평화가 되고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참 나 중심의 정치를 하시는 것보다 우리 중심의 정치를 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뵈면서 참 다른 정치를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남동의 한재민 선생님께서 또 오승영 교수님 이렇게 나보다 인기가 좋은지 몰랐네. 오승영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네요. 지금의 호남 정치는 군소 정당들이 각계약진하는 모습인데, 향후 호남 정치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주나 대구는
똑같다고 봅니다. 즉 이념적인 성향은 정반대인데 처한 처지는 사실 동병상련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비슷합니다. 정치적인 위상들도 지금 한계에 부딪혀 있고 대전처럼 인생은 대전처럼 정치도 대전처럼 살아야 됩니다. 대전이 왜 세종시가 들어오고 이렇게 오늘 커져가는지 아십니까? 가장 큰 건 선택지가 2개 있다는 겁니다. 선택지가 광주와 대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전은 항상 선택지를 2개 두고 지역의 이익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그 각각의 선택을 해왔다는 겁니다. 제가 굳이 구체적인 말씀 안 드려도 제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송정동의 김태기 선생님께서 질문을 김동철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약간 긴장이 되는 내용인데 아마 답변을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이런저런 흑색 선전들이 난무하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김동철 의원께서 송정역 부근에 호텔을 동생 명의로 소유하고 이거 좀 세네. 예, 호텔을 동생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도는데 사실 여부를 솔직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 같은데 시원하게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저도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4년 전 선거 때도 이 이야기가 저한테 들렸었습니다. 저는 참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확인해보면 다 나와요. 그 땅 등기부 등본 떼어보고 호텔 법인 등기부 등본 떼어보면은 누구 명의인지 금방 나오고 또 제가 명의를 바꿔가지고 했으면 저는 지금 2004년부터 지금까지 다 재산 공개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 수십억짜리 되는 것을 어떻게 제가 동생 명의로 한다는 건 진짜 상식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요.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거든요. 1997년 선거 때 김대중 대통령이 천문학적인 정치자금 받아가지고 이것을 아들 김홍일 씨도 지금 돌아가셨죠. 아들 김홍일 씨가 강남에 중국성이라는 큰 중국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한국당 쪽에서 또 루머를 퍼뜨리지 않습니까? 또 김대중 대통령이 치매 걸렸다. 돌아가신 신기아 어머니 95년에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신 신기아원 어디 가셨냐고 찾았다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저는 정정당당하게 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그런 사람은 꼭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보다도 그런 사람은 소위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스스로 자기 자질이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다 이렇게 해명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물질적인 문제는 가장 어렵고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이 그렇게 썩 행복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평동에서 김수희 씨께서 김동철 의원께 질문을 주셨네요. 김동철 의원님을 존경하는 50대 여성입니다. 이번 총선에도 출마할지 여부가 지역의 큰 관심입니다.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지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요건 또 질문 더 있습니까? 하나 남았습니다. 요건 아무래도 제가 일어서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또 김동철이 또 나온대? 부터 시작해서 당은 마음에 안 들고 근데 당은 또 어떻게 하고 나온대?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듣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우리 광산 국민들의 정말 과분한 사랑과 지지로
사선에 지금 영광을 안고 있습니다. 광산에서 사선은 처음이에요.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다시 무슨 어떻게 막 수다만 뭐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가지고서 선수 들려서 정치를 막 연연하고 싶은 생각은요,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항상 고민 많이 하고 이렇게 참 요즘 마음이 편치 못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정치권이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정치권만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초동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조국 사수 검찰개혁 이야기하는데 광화문에서도 100만 명 모여가지고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분열과 갈등을 일삼고 있는 이 정치 현실이 저한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걸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저는 이제 그래 맞아 이제 내 역할 다 끝났으니까 그냥 조용히 물러서는 게 맞는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또 정말 같이 하는 동지들도 있는데 이 동지들과 함께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런 그 걱정을 하면서 매일매일 그런 걱정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대표도 국민당이 바른미래당 오는 과정을 잘못했다고 사죄를 한 것처럼 바른미래당은 이미 다시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분열, 국민이 반대한 바른미래당, 다시 또 분열된 바른미래당에 무슨 낯짝으로 바른미래당 가지고 정치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당장은 바른미래당에 당적을 갖고 있지만 바른미래당의 이름으로 정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뭘 정치를 더 하는 것 이것보다도 진짜 관심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 맨날 싸우기만 하고 있는 이 정치들 어떻게 해서 다당제 시대를 열고 중도 통합정당을 만들어서 민주당도 아니고 한국당도 아니고 두 당을 견인하고 조정하고 선도해 가면서 정치를 좀 더 품격 있는 정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대화와 타협과 소통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하여튼 거기에 제가 올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총선에 출마하고 안 하고는 그런 것들이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의원님의 1.5m 옆에서 느끼는 그 느낌이 어쩌냐면 정말 간절함이세요. 정말 간절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계신다는 게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송정리의 토박이라고 하셨는데 정국모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상당히 민감한 내용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 기사를 보고 왜 이러실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시원한 답변으로 마무리가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나라의 형편이 어렵습니다. 지역 일군 뽑는 총선이 아니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오늘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디로 갈지 김 의원님께서는 김 의원님이 그리는 미래는 어떻게 갈 건지 그 다음 사직생 행직사의 각오로 필승해야 한다. 끝으로 공수처 반대의 소신의 배경을 한번 꼭 듣고 싶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원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을 세 가지나 하셨네요. 네, 정치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자기 주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그 정신, 리더십을 지금 이 시점에서 절실하다고 한 거거든요. 지금 분하고 서럽기로 생각하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보다 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훨씬 분하고 서러웠습니다. 이분은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6년 동안의 연금을 당하고 또 몇 년 동안 감옥살이 했잖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을 그런데도 다 용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정희 기념관을 지어라고 했어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사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IMF 요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화해하고 통합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적폐청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저렇게 강조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검찰에 맡기면 되고 경찰에 맡기면 되고 또 이번에 공수처 만들어지니까 공수처가 하면 될 일이지 대통령은 통합의 리더십, 화합의 리더십을 가는 것이 저 논의가 아닌가.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두 번째로 했던 것은 이념이 아니고 실용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항상 했던 이야기가 서생적 문제의식만 갖고 안 된다.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이상에 치우치면 안 되고 현실을 보면서 실용적 접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정말 지금 우리 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지지율이 높지만 반드시 제가 이것만 강조합니다. 진짜 이념이 아닌 실용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정치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답변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공수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언론들이 하도 읽을 거리, 들을 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공수처 반대론자가 아니에요. 저도 검찰 개혁론자로서 국사위원을 했고 사법개혁특위위원 제가 간사까지 했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게 지난 10년 전부터의 제 소신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가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검찰이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또 정치권의 어떤 입김 속에서 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우리가 화두로 내세웠던 것처럼 공수처도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중립되고 그리고 그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에 이런 거 몇 개는 고쳐가지고 권력으로부터 중립성, 객관성도 유지하면서 그리고 공수처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쪽으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그냥 김동철이가 공수처 반대한다고 하면서 인터넷에 김동철 전화번호가 요건데 김동철이 그냥 문자로 폭탄으로 전화로 막 계속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자고 저한테 압력을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 250년 전 프랑스 정치사상가 계몽가 볼테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당신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당신의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한 볼테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당신들의 나한테 대한 접근 방식은 틀렸다. 당신들이 나하고 생각이 설령 다르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점들에 있어서 좀 또 이제 그분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공수처법이 통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도 다 누그러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공수처는 권력으로부터 반드시 중립적으로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하고 또 검찰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검찰에서처럼 억울한 희생자가 나와서 검찰개혁 했는데 앞으로 또 공수처개혁 하는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승영 교수님 그리고 김동철 의원님 두 분의 성의 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1시간 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것이 보통의 정치 행사는 일부가 끝나면 반은 나갑니다. 근데 지금 90% 정도 이상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 김동철 의원님의 어떤 인간적인 면, 정치인 김동철이 아닌 정치가 김동철을 원하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진행하는 부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우리 멋있는 사회자 두 분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